많아요. 원래 쉬운 게 할 게 많아. 유전 진도 나가는데 얼마나 걸렸어? 유전 진도 순식간에 다 나갔었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해보면 사실 진도 나갈 게 많은 데가 원래 문제가 쉽게 나오는 데입니다. 어쩔 수 없어. 다 물어봐야 되니까. 깊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생태계. 일단 생태계가 뭔지는 다 알잖아. 작년에 다 배웠으니까.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물하고 그리고 그 생물을 둘러싼 무생물적 요소까지 포함해서 그냥 전체를 생태계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 안을 얘기할 때는 방금 이미 얘기했던 대로 생물적 요소와 우리가 흔히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비생물적 요소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게 될 건데요. 우리가 흔히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 한번 해봅시다. 비생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걸 뭐라고 했었죠? 화학학교가 안 배워요. 왜요? 그래요? 이름을 안 배워요. 어젠 다 알던데? 작용. 아, 그러니까 이름으로는 안 배워서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름으로 이제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걸 작용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긴 아시는 것 같으니까 아시는 분 말고 다른 분들, 모르시는 분들, 근데 생각해볼 만하니까 당연한 얘기긴 하니까. 그럼 생물이 비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건 뭘까요? 반작용. 이겠죠. 네. 작용, 반작용. 그래서 우리가 생물이 비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건 반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제일 첫 파트에서 질문할 만한 거리는 딱 요거예요. 어떤 주제를 던져주고 이게 지금 작용에 예에 해당되는지 뭐 반작용에 예에 해당되는지. 근데 그건 너무 쉽겠죠. 그렇게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게 작용이고 생물이 비생물,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게 반작용이구나 한데, 요즘은 반작용은 잘 안 다루고요. 반작용의 예시도 잘 안 냅니다. 이유는 어차피 지구상에 존재하는 반작용의 90%는 누가 하고 있어? 우리가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 딱히 뭐 그렇잖아. 우리가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잘 안 다루는 것 같고요. 작용이 좀 첫 파트의 주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작용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건데, 자, 작용은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문제랑 좀 비슷하냐면 1단원에서 왜 우리 생물의 특성 배우잖아요. 우리가 생물의 특성 얘기를 할 때 그 지문이 주어지고 그 지문에 해당하는 특성이 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1, 2, 3, 4, 5 보기에서 그 보기에 해당되는 특성 중에 지문에서 주어진 그 특성과 같은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런 문제 있죠. 똑같이 여기도 어떤 거의 작용인지를 확인하는 형태의 문제로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용이 있는지만 좀 분류해두면 되는데요. 제일 주로 다루는 게 물에 의한 작용하고요, 온도에 의한 작용, 그 다음에 빛에 의한 작용, 이렇게 세 가지 주제가 주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뭐 강수량 하면 그냥 물에 의한 작용으로 넣으면 되겠고요. 기온 이런 거는 다 온도에 의한 작용으로 넣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되는데, 근데 사실 좀 뻔한 이야기들이라 어렵지 않게 그냥 읽으면 다 알만한 것들이 주로 나와요. 예를 들면 곰이 겨울에 겨울잠을 잔다. 뭐의 작용이겠어? 온도의 작용이겠죠. 그렇게 좀 뻔한 이야기들이 많거든. 그래서 뻔한 것들은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뻔한 거 위주로 몇 가지만 조금 얘기하고 갈 건데요. 일단 안 뻔한 것 중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파충류의 알입니다. 조류의 알 생각하셔도 돼요. 어차피 조류랑 파충류는 같은 겁니다. 이제 조류가 파충류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제 조류는 파충류, 원래 우리는 어류, 우리 척추동물을 분류할 때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렇게 분류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바뀌었죠. 패러다임이 조류가 파충류의 일부인 걸로 바뀌었습니다. 예, 즉 닭도 도마뱀이에요. 파충류가 도마뱀, 뱀. 파충류가 도마뱀, 뱀. 양서류가 개구리, 도룡뇽. 그런데 우리 지금은 이제 파충류가 뱀, 도마뱀, 새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조류가 파충류의 일부로 이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근데 그 파충류의 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여러분들 파충류의 알은
껍질로 둘러싸여 있게요?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게요? 네, 껍질. 갑자기 이제 국어 시간인데요. 실제로 국어 사전에 껍데기와 껍질의 뜻이 다른 거 알고 계십니까? 껍질 아니에요? 실제로 다르게 써야 돼. 껍질? 파충류 알 껍질. 괜찮지, 그렇지? 돼지 껍데기 그렇긴 한데. 아닌가? 돼지 껍데기. 괜찮지?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실제로 돼지는 껍질이라고 불러야 되고요. 파충류의 알은 껍데기라고 불러야 돼요. 또 다른 예시를 해보면 과일은 뭐게? 껍데기? 껍질입니다. 껍질? 뭔 차이예요? 껍질은 주로 말랑말랑하고 단단하지 않고 그리고 유기물 우리가 흔히 이제 먹을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말랑말랑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껍데기는 먹을 수 없는 석회질처럼 그렇게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걸 껍데기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국어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네 달걀 껍질 틀린 말입니다. 달걀은 껍데기가 맞아요. 그리고 사과 껍데기 틀린 말입니다. 사과 껍질? 사과 껍질이에요. 아예 틀린 표현이에요. 근데 그래서 파충류의 알은 이제 껍데기거든. 근데 이게 이제 중요 포인트인 거야. 그러니까 파충류의 알은 껍데기, 즉 단단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왜일까? 그건 뭐의 작용일까요? 단단해야 되는 이유. 파충류의 알이 껍질이 아니라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온도 강해야 온도. 온도, 강하게 안 부서지는 거? 근데 그러면 뭐의 작용일까? 그건 좀 애매하니까. 무조건 저 세 개 중에. 보통 거의 이 세 개 중에 하나고요. 지금 얘도 어차피 이 세 개 중에 하나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꺼운 거 아니에요? 온도도 되게 좋은 게 될 수 있어요. 온도도 되게 좋은 측면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비교를 해보면 이 이전까지는 알이 껍데기가 아니라 껍질이었어. 그렇잖아. 양서류의 알, 어류의 알은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알을 어디다 낳아요? 물 속에 낳지. 그러면 사실 온도는 육지에 낳는 게 물속에 낳는 것보단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도가 영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온도로 헷갈리기 굉장히 쉬운 요소예요. 실제로는 뭐냐면 물의 작용인 거지. 수분이 날아가면 안 돼. 맞아, 그거야. 결국은 알 안에 그 개체가 태어날 때까지의 양분이 다 담겨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제 물 안에다 알을 낳게 되면 수분을 계속 공급받잖아요. 근데 육지에다가 알을 낳게 되면 그게 안 되지. 반대로 어떤 경우만 계속 생길 거야? 물이 계속 뺏길 거 아니야. 증발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딱딱하게 둘러싸서 안 뺏기도록 만든 거죠. 실제로 수분 손실률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석회질 껍질 같은 경우. 말랑말랑하면 그 말랑말랑하고 딱딱한 거의 차이가 정확하게 그거야. 물을 투과시킬 수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간단해. 구멍이 집 가서 크냐 작냐예요? 맞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너네 그 달걀 물에다 담가놔봐. 생달걀. 그렇다고 해서 막 안에 있는 알이 묽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개구리 하나 잡아보라.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거의 작용인지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드리고 가는 거예요. 파충류의 알 껍데기, 그러니까 파충류의 알의 껍데기가 단단하다.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물의 작용이란 이제 수분의 작용 혹은 물의 작용의 결과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예시고요. 또 일단 뭐가 있냐면 이거는 맞출 거야. 뭐의 작용인지는 맞출 확률이 높은데요. 자, 겨울에 온도. 맞아요. 근데 겨울에 식물이 그 도치법이에요. 원래 식물이 겨울에가 맞는 것 같은데 뭐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식물이 녹말을 포도당으로 전환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의 작용인지 자체는 맞추기 되게 쉽다. 그치? 온도의 작용일 거야. 왜? 뭐부터 나왔으니까. 겨울. 야, 겨울만큼 온도가 극단적으로 그쵸?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건 맞추기 쉬운데 왜 이게 온도의 작용일지 한번 좀 생각해보고 갑시다. 호흡하면 열나니까. 근데 녹말도 결국은 유기물을 저장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결국 이 저장된 녹말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쓰는 형태거든요. 식물도 어차피 원래도. 근데 녹말을 전부 다 포도당으로 전환해서 겨울을 나요. 즉시 쓸 수 있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녹말에서 포도당 전환 과정은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기 때문에. 저장할 데가 없나? 줄기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잎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 그쵸. 잎 줄기 다 상관없이 저장하죠. 주로 잎에 많이 저장되긴 할 거예요. 줄기도 저장 많이 하긴 하지만. 온도의 작용이긴 한데 이게 왜 그런 걸까? 열내는데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맛있어 보이는. 힌트를 주자면 강하고 바다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목마르 나와요. 아니지. 자, 강물은 겨울에 얼지. 네. 근데 바다는 잘 안 얼지. 네.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농도 차이. 농도 차이지. 아. 자, 녹말은 물에 안 녹습니다. 근데 포도당은 물에 녹거든. 그래서 원래 평소에는 식물은 녹말로 다 저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에 녹으면 저장하기가 힘들지. 그래서 평소엔 다 녹말로 해놓는 거야. 겨울이 아닐 땐. 근데 겨울에는 그 녹말을 다 포도당으로 바꾸면 물에 막 다 녹을 거 아니야. 그럼 물의 농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안 온다. 그래서 안 얼어요. 그래서 겨울을 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농도가 높으면 네. 바닷물이 안 얼잖아. 어느 점이 낮아지죠. 어느 점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이걸 설명하는 말이 뭐냐면은 삼투압이 올라서 안 어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 삼투압은 앞에서 다뤘었잖아요. 농도랑 같은 말이라고. 그래서요. 겨울에 식물이 녹말을 포도당으로 전환한다는 실제로 이제 물어볼 때 단순히 얘가 온도의 작용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추가적인 질문까지도 하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인 거야? 겨울에 이 녹말을 포도당으로 바꾸면은 이제 얼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농도를 높여서 얼지 않게 한다. 실제로 표현은 삼투압을 높여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삼투압을 높여서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시는 이런 의미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작용의 예고요. 또 있는데 얘네들은 좀 쉬워요. 자, 계절이 나오는데 나비가 봄에 활동하는 나비, 여름에 활동하는 나비, 가을에 활동하는 나비가 서로 무늬가 달라요. 또 꽃도 봄에 피는 꽃이랑 여름에 피는 꽃이랑 가을에 피는 꽃이 다르잖아요. 또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일반적인 포유류들은 봄에 번식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사슴은 가을에 번식 활동을 합니다. 네, 미친 새끼예요 이게.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사실 동물이 포유류가 왜 봄에 번식 활동을 하냐면 봄에 새끼를 낳아야 걔네들이 좀 자라서 가을까지 자란 다음에 겨울을 날 수 있게 되잖아요. 애가 그치? 얘는 그래서 사슴은 근데 애가 그냥 겨울을 낳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가을에 외롭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특이한 점이기는 한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왜 디즈니 캐릭터 아기 사슴 캐릭터 이름이 뭐지? 밤비. 그래. 밤이 그거 또 배경이 어디예요? 가을. 봄. 겨울이지 않아? 겨울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눈 쌓인데 뛰어다니고 그러잖아요. 그거랑 좀 비교해보면 좀 그쵸? 그럴 법도 한 것 같고. 근데 얘네들은 뭐의 작용일까? 온도가 아니에요. 빛. 아. 예, 빛입니다. 얘네들이 온도의 작용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계절이 나오면 대부분 온도의 작용으로 두시면 되는데 어떻게 딱 나누면 될 거냐면 겨울 얘기를 하면 온도의 작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겨울 얘기가 빠져 있으면 빛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되게 편해요. 간단하게 왠지만 살짝 언급을 해보고 가면요. 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루지 않을 건데 학교마다 이걸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을 거거든. 광주기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당장 하진 않을 거고 좀 아예 천천히 할 거예요. 마지막 수업쯤에 할 건데요. 광주기성이라고 해서 해가 짧냐 해가 기냐에 따라서 우리가 장일식물, 단일식물로 이렇게 식물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빛의 주기가 얼만큼이냐, 즉 빛에 따라서 꽃을 피울 거냐 마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얘는 빛의 작용이고요. 나비는 왜 무늬가 달라져? 이거랑 같이 가는 겁니다. 나비의 무늬는 어차피 꽃에 숨기 위한 보호색이기 때문에 꽃이 달라져서 나비의 무늬가 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빛의 작용인 거예요. 그리고 얘도 이유는 몰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친놈 아니야? 그래, 몰라. 근데
왜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는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빛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동물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실험을 해. 봄이라는 걸 어떻게 인식하도록 돼 있냐? 밤이 길다가 밤이 짧아지면, 그러니까 해가 짧다가 해가 길어지면 그걸 봄이라고 인식했던 거야. 근데 그걸 사슴은 이제 그때 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가 길다가 해가 짧아질 때, 밤이 짧다가 밤이 길어질 때를 인식해서 그때 번식을 하는 거야. 왠진, 그러니까 그게 왠진 몰라. 우리가 사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봤자 과학자들이 왜 이래서 그런 거 아닐까 저래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겠지만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근데 적어도 밤이 길어야 잘 안 죽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오, 근데 안 뛰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 그래요? 옛날에 저희 선생님 중에서는 루돌프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아무튼 쌍파 만나야 돼. 그래서 이제 요 정도인데 결국은 이 얘가 아니라 뭐가 나오든 대부분 겨울 얘기가 빠져 있으면 빛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겨울 얘기가 들어가 있으면 온도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딱 요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서 모를 만한 건 없을 겁니다. 약간 언어 영역에 좀 쉬운 문제 마냥 읽어서 모르겠으면 그냥 너희 한국어 실력이 문제인 거예요가 될 확률이 높을 정도로 진짜 쉬운 거 위주예요. 이 정도 빼면. 그래서 다른 건 다 됐는데 근데 빛의 작용이 얘기할 게 좀 더 있습니다. 해초의 색깔? 빛의 파장. 실제로 빛의 파장의 작용도 나오거든요. 근데 빛의 파장의 작용도 나중에 광주기성이랑 같이 나중에 다룰 거인 게 빛의 파장의 작용도 그렇고 광주기성도 그렇고 둘 다 배우는 학교만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모든 학교가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실제로 이제 빛의 작용을 크게 세 가지 주제는 원래 설명을 하거든. 그 중에 하나가 빛의 세기의 작용이고요. 두 번째가 빛의 파장이고요. 세 번째가 광주기성인데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시험에 내는 선생님들은 셋 다 설명하고 셋 다 시험에 내고요. 설명을 안 하고 설명하기 귀찮아서 그냥 시험에도 안 내는 분들은 셋 다 설명을 안 하고 셋 다 시험에 안 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그냥 필요한 학교만 나중에 정리하려고 뒤로 미룬 거예요. 근데 얜 선생님이 이걸 설명하든 안 하든 그래서 얘를 알아야 되든 몰라도 되든 뒤에 내용을 이해하려면 알아야 되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얘는 좀 설명을 할 건데 이 빛의 세기의 작용은 그래프로 설명을 할 건데요. 실제로 생태계는 90%가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생태계는 주구장창 맨날 그래프만 그려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설명을 그렇게 하진 않지만 제 편의상 미분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 설명이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렇다고 안 고칠 거니까 그냥 참고 들으시면 돼요. 네. 근데 일단 빛의 세계 얘기부터 해봅시다.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X축을 옮겨야 되네. 와 오랜만에 그거 설명할 수 있겠다. 여기 다 남자밖에 없으니까. 자, 이 그래프의 X축이 빛의 세기예요. 그리고 빛의 세기의 단위가 LX거든요. 이거 어떻게 읽게요? 럭스 아니에요, 럭스. 럭스예요. 저는 이 얘기할 때가 참 좋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게 빛의 세기가 단위가 럭스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이게 이제 CO2 흡수량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대놓고 광합성량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그냥 CO2 흡수량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프가 원점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다 쓰겠다는 얘기는 양수값, 음수값을 둘 다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CO2 흡수량이 음수일 때는 그건 무슨 얘기야? CO2? 그쵸, 배출, 방출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출 흡수를, 그러니까 양수값일 땐 흡수, 음수값일 땐 방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실제 식물을 놓고 빛의 세기에 따른 CO2 흡수량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좀 사실 당연하긴 해요. 왜? 빛의 세기가 0일 때는 광합성 해 안 해? 못해요. 그치? 아예 못해. 빛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예 못하는데 뭐는 해야 돼? 그래도 식물이? 배출, CO2 배출. CO2 배출. 왜 해요? 뭘 하기 때문에?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CO2가 식물이라고 해도 호흡은 해야 되거든. 그래서 호흡을 하는데 그럼 빛의 세기가 0일 때 이 딱 측정한 요 CO2 흡수량이 곧 무슨 양이겠어? 호흡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호흡량인데 자 한번 생각해봐. 호흡량은 빛의 세기의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내가 껐어. 지금 호흡량이 변하십니까? 안 변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 빛의 세기랑 호흡량은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럼 주로 호흡량은 뭐에 영향을 받냐면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체온,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이 실험 그래프 자체가 빛의 세기랑 CO2 흡수량의 관계니까 온도는 뭐다? 일정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1단원식으로 통제 변인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온도는 통제 변인이니까 그래서 온도는 일정하다 하니까요. 호흡량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이렇게 호흡량은 여기서 요만큼이 빛의 세기가 얼마든 계속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쵸? 빛의 세기를 좀 올려볼게. 그래서 한 요 정도 지점이 되면요. 여기서는 이만큼의 CO2를 방출할 거거든요. 네. 근데 이만큼의 CO2를 방출한다고 해서 얘가 호흡을 이만큼 하고 있는 건 아니지. 네. 실제로 호흡은 이만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얼만큼이 광합성량이 되는 거야? 이게 광합성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만큼 호흡을 하지만 이만큼 광합성을 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요만큼만 CO2를 배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지점, 우리가 얘는 명칭은 보상점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는 분들은 보상점을 알아야 되고요. 근데 그게 아니면 보상점이란 표현은 아예 몰라도 상관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이거 설명한다. 그럼 보상점 진짜 중요한 용어예요. 네. 아무튼 이 보상점은 어떤 지점이겠어? 호흡량과 광합성량이 같은 지점이 됩니다. 실제로 되게 재밌는 게 식물이 보상점을 계속 유지해 주잖아? 그러면 자라지 못하는데 죽지 않아요. 왜냐면 자라려면 어때야 돼? 자기가 유기물을 남겨야 자랄 수 있겠지. 근데 얘는 정확하게 만드는 유기물이랑 쓰는 유기물이랑 딱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살아는 있는데 자라지 못해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러면 요 보상점보다 낮은 빛의 세기 여기처럼 이렇게가 유지되면 어떻게 되게? 죽어요. 예, 죽어요. 식물이 시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좀 더 빛의 세기를 높여서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유기물을 남겨 먹겠죠. 그리고 남겨 먹는 만큼 자랄 겁니다. 근데 그 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요 양을 총광합성 양이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하는 광합성 양인 거지. 근데 이 총광합성 양 중에 이만큼은 호흡을 통해서 지가 써버리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만큼을 뺀 여기 윗부분 여기는 뭐라고 부르냐? 순광합성 양이라고 부릅니다. 약간 경제 용어 같은 느낌이죠. 총수익, 순이익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결국은 호흡을 이만큼씩 계속하고 있으니까 호흡량 선으로부터 측정한 게 총광합성량이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그냥 X축 기준으로 측정하면 순광합성량이 되는 거고.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이 지점 여기서는 순광합성량이 몇인 거야? 음수값인 게 아니라 그냥 0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순광합성량을 표시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총광합성량 빼기 호흡량. 이게 순광합성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순광합성량이 0보다 작아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호흡량이 총광합성량보다 커지면 그냥 순광합성량은 0으로 보는 거지 음수로 내려가진 않아요. 그리고 더 가서 여기가 되면 이제 여기 광포화점이라고 해요. 빛의 세기가 더 높아져 봤자 광합성량이 늘어나지 않는 시점이 오거든요. 근데 광포화점도 이 그래프를 배우는 학교에서만 다루는 용어지 우리가 뒤에까지 계속 중요하게 다룰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표현이 광포화점이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당장 이 그래프를 이해할 때 중요한 거는 총광합성과 순광합성량, 호흡량 이 관계에 대해서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렇게 파란색처럼 그려지는 식물을 A 식물이라고 할게요. 근데 모든 식물이 이런 식인 게 아니라 B 식물류는 이런 그래프를 갖습니다. 자, A 식물하고 B 식물 중에 둘 중에 누군가는 양지 식물이고요. 누군가는 음지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군가는 소나무고요. 누군가는 은행나무거든요.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 A가 음지. A가 음지? B가 양지? 다른 분들 생각은 어때요? 양지가 뜻하는 게 양지에서 양이 볕 양자를 써서요. 볕이 많이 드는, 즉 햇빛이 많이 드는 데서 자라는 애들을 얘기해요. 음지는 뭐냐면 볕이 덜 드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늘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늘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빛이 많이 드는 데서 잘 자라는 식물은 양지식물, 빛이 적은 데서도 잘 자라는 식물은 음지식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A랑 B는 어떻게 연결해 주면 되겠어? A가 음지. A가 음지, B가 양지가 됩니다. 그렇죠? 왜? A는 어떻게 되니까? A는 빛의 세기가 낮은 데에서도 광합성량 충분히 생기니까 잘 살거든? 근데 그 같은 빛의 세기에서 B는 어떻게 되게? 죽어요. 근데 이게 또 되게 특이한 점이 빛의 세기가 충분히 높기만 하면 B가 훨씬 잘 살겠죠. 그러면 A가 죽습니다. 이게 상대적 그 경쟁에서 밀려서 보통 잘 살아남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A가 음지식물이고 B가 양지식물이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되죠? 자, 근데 그래서 소나무랑 은행나무 중에 뭐가 양지고 뭐가 음지게? 소나무 양지. 소나무 개 크지 않나? 아니 그 은행나무가 개 큰가? 어떻게 생각해? 소나무가 음지일 것 같아. 소나무가 음지. 소나무가 음지. 자, 소나무가 음지라고 생각하는 거의 가장 메인 이유가 뭐야? 아 잎이 얇아서? 잎이 얇아서? 잎이 얇은 건 양지식물의 특징일까 음지식물의 특징일까? 양지식물.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소나무가 음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소나무는 추운 데서도 잘 버티니까. 우리가 흔히 소나무를 가지고 상록수라고 하잖아요. 겨울에도 그냥 잎이 그대로 붙어 있는 그런 식물이잖아. 근데 추울 때 잘 견디는 것과 양지 음지는 아예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양지 식물이 소나무고 음지 식물이 은행나무인데 왜냐면 자, 생각해봐. 양지에서 자랄 식물이야. 어차피 나는 양지에서 자랄 거야. 그래서 내가 양지 식물이야. 그러면 빛을 모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거든. 그러면 잎이 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잎이 넓으면 좋잖아요. 잎이 넓으면 좋을까? 안 좋아. 왜 안 좋을까? 눈에 잘 띄나? 눈에 잘 띄는 거는 어느 정도 단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증발이 많이 돼.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잎이 넓으면 증발이 많이 돼요. 수분을 지키는데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잎이 넓은 건 불리한 요소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잎이 넓을 필요가 없다면 식물들은 웬만하면 잎을 넓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는 잎이 넓을 필요가 없어. 빛이 엄청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잎을 오히려 최대한 좁게 만든 애가 소나무잖아요. 그게 양지식물의 특징이라는 거지. 어차피 난 빛이 많은 데서 살 건데 뭐. 빛이 없는 데서 죽어버리면 그만이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냥 소나무는 그렇게 양지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은행나무는 반대로 빛이 없는 데서도 살아야 되는 음지식물이거든. 그러니까 빛을 최대한 모으는 거지. 수분은 어떻게 하고? 수분 손실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지 뭐. 빛을 충분히 얻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은행나무는 오히려 어떤 특징을 갖냐면 건조한 아무리 음지식물의 조건을 만족해도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 은행나무는 꽤 조건을 많이 타는 애예요. 뭐만 빼고 빛만 빼고.
빛은 좀 적어도 되는데 빛 빼고 모든 다른 조건이 많이 필요한 애가 되는 거고요. 소나무는 어떤 애야? 빛만 많으면 돼. 나머지 조건은 다 구려도 상관없어요. 그런 애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소나무가 상록수가 되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 아무리 안 좋아도 오히려 소나무가 잘 버티는 거거든. 빛만 많아. 아무튼 그래서 소나무가 양지식물, 은행나무가 음지식물, 이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포인트고, 양지식물이 B 그래프를 갖고 음지식물이 A 그래프를 갖는 게 중요한데, 뭐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 거냐면 결과적으로 둘 중에 누가 광합성량이 많아요? 소나무. 네, 소나무 쪽, 즉 양지식물 쪽이 광합성량이 많습니다. 웬만한 조건에서는 다 양지식물 쪽이 광합성량이 많아요. 빛의 세기가 적을 때는요. 사실 빛의 세기가 저렇게 적을 일이 뭐가 얼만큼 있습니까? 양지가 더 많다고. 네, 양지가 더 많죠. 여기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네요. 네.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양지식물이 더 많다. 광합성량. 이게 뒤에 되게 중요한 내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럴듯한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꽤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스토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하면은 작용에 대한 얘기는 다 했어. 사실 빛의 파장이나 광주기성은 사실 설명하려고 그러면 금방 설명하기 때문에 굳이 뒤로 미룰 필요는 없는데요. 반대로 일단은 알아야 될 내용만 가지고 수업을 하려고, 모두가 알아야 될 내용만 가지고 수업을 하려고 딱 이렇게만 정리하고 일단.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생물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몇이야? 오케이. 자, 이제 생물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서 생산자. 분집과 개체군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할 건데. 저 개체군 맞췄어요. 이번 모의고사. 오, 맞아요. 시험 범위에 들어갔다고 했었지. 자, 군집이랑 개체군은 어떤 용어의 차이가 있냐면요. 군집 자체가 약간 어떤 약어냐면 개체, 군, 집단의 약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군집 자체가 여러 개체군을 모아놓은 걸 얘기해요. 그럼 개체군은 뭐냐? 한 개체. 그쵸. 한 개체라기보다는 한 종의 집단입니다. 네. 동종 집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체군은 하나의 종으로만 이루어진 집단이어야만 하고요. 군집은 여러 종의 집단이 되겠죠. 그럼 개체군 여러 개를 묶어놓은 집단이 이제 그게 군집이니까. 저거 위가 생태계예요. 생태계는 이게 이제 생물적 요소인 거고, 이걸 비생물적 요소까지 합쳤을 때가 생태계인 거지. 자, 그래서 개체군은 동종 집단인데 군집의 경우에는 그 개체군을 어떤 공통점으로 묶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군집은 기준이 뭐냐? 기준이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마음대로 잡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명군집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광명에 사는 개체군만 가지고 쭉 적어놔도 하나의 군집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통점을 잡든 상관없거든. 그래서 가장 흔히 쓰이는 게 뭐 사막군집, 사막에 사는 개체군을 모아놓으면 되죠. 뭐 아니면 호수군집, 호수에 사는 담수군집이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뭐 해수군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묶으면 다 군집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군집의 표현 3개가 아까 얘기하신 생산자 군집, 소비자 군집, 분해자 군집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흔하게 사용되는 군집 분류예요. 생산자는 뭡니까? 식물. 을 포함한, 식물만은 아니지만 식물을 포함한, 광합성화. 그치, 광합성하는 애들. 우리가 조금 더 유식하게, 조금 더 과학적이게 뭐라고 표현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립영양. 독립영양의 뜻이 뭐냐면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빛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소비자나 분해자는 그럼 뭐라고 부르냐면 종속영양이라고 합니다. 왜? 혼자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뭐야 이거? 왜? 얘네들은 다 뭐야? 뭘? 먹어야 사는 애들이지? 이 소비자도 그렇고 분해자도 그렇고 뭔가
유기물을 밖에서부터 얻어야 되는 애들이에요. 스스로는 못 만들어. 그래서 소비자랑 분해자는 종속 역량에 해당되고요. 생산자는 독립 역량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생산자는 이제 식물뿐만 아니라 식물을 포함한 광합성한 애들은 다 생산자에 넣어주면 돼. 생산자는 좀 구분하기가 편해요. 근데 이게 소비자 분해자가 문제인데, 자, 소비자가 종속 역량, 그러니까 생산자의 독립 역량은 광합성이야. 근데 소비자의 종속 역량과 분해자의 종속 역량은 둘 다 호흡이에요. 호흡의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도 그래도 큰 틀에서 전부 다 호흡이거든요. 산소 호흡이냐 무산소 호흡이냐. 근데 뭐 소비자라고 해서 무산소 호흡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소비자랑 분해자는 지극히 인간 입장에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뚜렷하게 뭔가 엄청 과학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단순하게 동물을 소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물이 아닌 나머지 뭐 균류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분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별거 아니지 얘는. 얘는 이미 다뤘었던 얘기일 테니까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군집은 이제 다음 주에 주로 얘기할 주제가 되고요. 오늘은 이제 개체군에 대한 얘기를 메인으로 할 건데, 자, 개체군에 대해서 얘기할 주제가 딱 첫 번째, 일단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개체군의 생장 곡선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볼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의 X축은 주로 시간이고요. Y축은 개체군의 크기라고 하는데, 저게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두 개 개체군에 넣고. 아니에요. 그 군집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래요. 모르겠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몰라서. 일단 개체군의 크기가 되고요. 근데 개체군의 크기가 뭘 얘기하냐면 개체수를 얘기합니다. 개체수랑 개체군의 크기랑 완전히 똑같은 말이야. 근데 그럴만하잖아. 개체수가 많으면 그 개체군이 큰 거고, 개체수가 적으면 그 개체군이 작은 거죠. 사람도, 사람 덩치가 크다는 뜻이 뭔 소리예요? 세포수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개체군의 크기는 개체수인데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가 두 마리예요. 암수 한 마리씩 딱 있다고 쳐봐.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딱 데려다 키워. 근데 이 개, 이 견종은 한 세대에 10마리씩 낳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10마리가 항상 암수 50대 50으로 태어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다음 세대, 얘가 1세대니까 2세대는 몇 마리가 돼요? 12마리요. 일단 1세대 빼고 10마리요. 10마리가 되겠죠. 그러면 3세대는 몇 마리가 돼요? 50마리요. 50마리가 되겠죠. 아, 50. 네. 5쌍이 되니까 10마리씩 낳으면 4세대는 몇 마리가 되죠? 125마리요. 아, 네? 맞나? 아니야. 250마리가 되지. 5세대는 몇 마리예요? 1250마리. 우리는 이걸 보통 어떻게 늘어난다고 얘기하죠? 기하급수적으로. 그쵸?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이걸 이제 딱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지수함수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지수함수를 따라 증가하는 걸 우리가 흔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말이 될까요? 사실 말이 안 돼. 여러분들 집에 개 1250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이미 50마리만 넘어가기 시작해도 솔직히 10마리에서 50마리 사이만 돼도 그게 사람 집입니까? 개 집이지? 그렇죠? 사료가 얼마나 그니까. 그래서 이미 그렇잖아. 근데 이론상으로 생각했을 땐 이거지만 실제로 이제 이론상으로 생각한 대로 될 리가 없죠. 왜 없어요? 변수가 많아서. 일단 당장의 변수가 일단 여기서 전제한 것부터가 이상해. 세대당 무조건 10마리씩 낳는다라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리고 그 10마리가 무조건 뭐로 태어나야 된대? 암수 50대 50으로 태어나는 것도 이상해요. 근데 그런 요소 말고도 아까 방금 얘기했지 뭐 먹이값. 실제로 사람이 키우면 먹이를 사서라도 준다고 쳐도 얘네들이 자연 상태에 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리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먹이를 구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면 먹이도 문제고 또 뭐도 문제야. 집에 1250마리의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뭐에 문제가 있는 거야? 공간에 문제가 있죠. 수렴하나?
그래서 그쵸. 엄청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 아이고, 이거를 좀 더 일직선으로 그려야 돼. 더 일직선이 아니게 됐네요.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네. 저 그래도 아니 나는 미술 실력이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 진짜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유명한 미대 나온 사람, 네 번째구나. 네 번째로 유명한 미대 나온 사람한테 미술도 배웠었거든요. 옛날 내 여자친구가 숙명여대 미대였는데 숙명여대 미대가 한국 탑4예요. 내가 4등이야, 4위. 1등이 그 서울대 미대고요. 2등이 홍대 미대고요. 3등이 이화여대 미대고요. 4등이 숙대 미대거든요. 그렇다고 했어, 그 사람이. 몰라. 정확한 정보는 모르는데 대충 그런 거 같기는 해. 되게 높아 보이긴 했어. 한예종은 미래가 없나? 그럴 거야 아마.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있을 수도? 근데 그 분야는 아예 뺀 거 아닐까 싶어요. 한예종은 아예 별개 분야로 본 거 아닐까 싶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카이스트 포스텍은 빼고 스카이부터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계열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예종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얘를 이제 실제 생장곡선이 아니라 이론상으로 생각하는 생장곡선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론상 생장곡선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 J형 곡선 혹은 J자형 곡선, J자 곡선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이 아래 게 이제 실제 생장곡선이 되는데 얘는 주로 S형 곡선 내지는 S자형 곡선, S자 곡선이란 표현을 씁니다. 네, 맞아요. 그냥 생긴 대로 지은 거예요. J, S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차이가 왜 나타났는가를 표현하는 이 왜 나타났는가에 대한 얘기가 환경 저항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이론상 생장곡선과 실제 생장곡선의 차이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환경 저항은 개체수 차이가 크면 클수록 환경 저항이 어떻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크다고 보면 되는 거겠지. 근데 결국 그 얘기는 간단하게 개체군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환경 저항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크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개체군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J형 곡선과 S형 곡선의 차이는 계속 더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환경 저항은 개체수와 완벽하게 비례하게 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환경 저항은 개체군의 크기, 개체수와 비례한다. J형 곡선을 갖는 개체는 없어요, 아예. 있을 수 있겠죠. 환경 영향을 덜 타는 애들은. 근데 그런 애들도 결국에는 S형으로 꼭 꺾이게 되긴 하겠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인간의 경우도 S일 뿐인 거지. 우리도 약간 실제로 한번 일단 요 용어를 얘기하고 나서 잠깐 정리를 해볼게. 자, 요 용어 요거. 여기 S형 곡선은 결국은 개체수가 포화되는 지점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환경 수용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개체군의 크기가 더 이상 커지지 않으면 환경 수용력에 도달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인간의 경우에는 환경 수용력이 사실 역사에 보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인간이 이미 환경 수용력에 도달했던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가 일어났냐면 농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서 개체수가 다시 증가하게 됐고요. 이후에도 다시 일정해졌었거든? 불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근데 그거 너무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인간은 원래 환경 수용력에 도달했었지만 우리가 환경을 바꿔놓은 거지. 그 환경을 극복하게 기술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 이전에도 환경 수용력에 도달했었거든. 개체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시점이 왔었는데 그랬던 거죠. 그리고 지금의 인류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역행하는 거지. 환경을 뭔가 바꿨더니 개체수가 줄어드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환경 저항들. 네, 환경 저항을 늘리는 방식으로. 자, 근데 아무튼 그래서 사실 모든 생물한테 결국은 이 S형 곡선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요. 환경 저항이라는 게 아예 없을 수는 없으니까. 타노스가 오랐다. 근데 이게 조금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S자형 곡선의 이 일자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얘가 크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일정한 거지 자세히 확대해 보면 이런 개체수 증감이 계속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고 하면 돼? 진동하는 거지, 이 그래프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 어느 정도 환경 수용력의 평균 값을 가지고 그 주변에서의 등락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평균 값을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계속 등락이 있는데 결국은 넓게 보면 계속 일정선을 벗어나지 않아서 우린 그걸 그냥 일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길 환경 수용력이라고 불러요. 환경 수용력의 단위는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수용력 자체가 몇 마리냐예요. 그러니까 개체 수가 개체 수로 표현하는 거야, 환경 수용력이.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진짜 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게 개체분의 생장 곡선. 딱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곡선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외울 게 많다고는 했잖아. 지극히 상식적인데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 생각보다 그냥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자, 그 다음 내용이 이제 뭐냐면 생장곡선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좀 나름 얘기해 볼 만한 게 많아서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개체분의 생존곡선입니다. 일단 얘는 X축이 주로 개체수 Y축이 그리고 X축이 주로 연령인데요. 얘는 적혀있는 방식은 달라. 뭐 연령이라고 그냥 적혀있을 수도 있고요. 상대 연령이라고 적혀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수명, 나이, 혹은 시간 이렇게 다 적혀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대 연령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체군의 행정곡선을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가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갖는 애가 있고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갖는 애가 있고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갖는 애가 있어서 사이클로이드 곡선 아니에요? 우리는 얘를 1형 생존곡선, 얘를 2형 생존곡선, 얘를 3형 생존곡선이라고 불러요. 좀 불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일단 자 1형 생존곡선을 갖는 생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1형 생존곡선, 2형 생존곡선, 3형 생존곡선이 각각 어떤 생물들의 생존곡선이에요. 근데 1형 생존곡선을 갖는 애들은 어떻냐면 일단 어릴 때 생존율이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높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면 어릴 때 사망률이 낮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1형 생존곡선을 갖는 애들은 평균 수명이 길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 1형 생존곡선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거북이. 아닙니다. 거북이는 이따 얘기할 건데. 개길게 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할 거예요. 일단 1형 생존곡선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예요, 우리. 사람. 사람이 1형 생존곡선을 갖지. 어릴 때 생존율이 되게 높잖아요. 또 사람 말고도 개, 코끼리, 주로 그러니까 뭐? 포유류. 주로 포유류 중에서도 이제 대형 포유류에 해당되는 애들은 다 1형 생존곡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뭘 하니까? 가족 생활을 하거든. 어린 개체를 부모가 보호하기 때문에 어릴 때 생존율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형 생존곡선을 갖는 애들은 그렇게 대형 포유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어릴 때 생존율이 높잖아. 그러니까 자손을 많이 낳겠어, 안 낳겠어? 적게 나와요. 네, 많이 낳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조금만 낳아도 잘 살잖아. 생존율이 되게 높단 말이야. 그게 1형 생존곡선의 특징입니다. 정리하면 1형 생존곡선은 어린 개체의 생존율이 높아서 자손을 적게 낳는 걸 애들 그런 특징을 갖게 되고요. 대표적인 건 대형 포유류, 인간이나 강아지, 뭐 고양이, 뭐 아니면 코끼리. 강아지 대형 포유류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형 포유류랑 소형 포유류를 나누는 기준이 소형 포유류가 주로 설치류입니다. 쥐들. 그래서 그게 아니면 개 중에서 좀 작은 개가 있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논외로 하고 보통 작은 개는 가축화되면서 작아진 경우가 많아서요. 네. 그렇게 되고요. 야, 솔직히 작은 개가 생존율은 제일 높지 않겠냐? 인간이 지키는데.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2형을 마지막에 얘기할 거예요. 얘가 이제 가장 특성이 무색무취일 거 아니에요. 그냥 일정하게 가니까. 그러면 3형이 어떻냐면 원래 그쵸, 벌레 같은 애들인 거죠. 실제로 곤충보다는 제가 벌레라는 표현을 좀 더 좋아하는 게
곤충에 해당되지 않아도 우리가 흔히 벌레라고 인식하는 애들 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사실 지네는 곤충이 아니거든요. 근데 벌레는 맞잖아요. 거미 곤충 아니거든요. 벌레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벌레라고 인식하는 거 다 넣어주면 됩니다. 예준이요? 그래서 사명에 해당되는 애들은 주로 어떤 특징을 갖냐면 어릴 때 생존율이 아주 낮죠. 그래서 어릴 때 생존율이 아주 낮은데 그러니까 자손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나도 진짜 엄청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얘네 해당되는 걸 보면요. 어패류가 일단 들어가요. 어패류는 뭔지 알지? 어류와 폐류를 합친 겁니다. 어류는 물고기, 폐류는 조개두육. 그 다음에 버러지들. 그러니까 곤충이 아니라 그런 이제 버러지 전반이 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패류, 버러지 말고 또 거북이가 여기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거북이는 사명생존 곡선을 가져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요? 왜? 오래 살지 않아요.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개체의 대부분이 다 죽어버리거든. 근데 그 어린 시절을 버텨낸 애들은 굉장히 오래 사는 거거든. 그래서 거북이의 실제 수명 자체는 길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실제 수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인 거죠. 평균 수명입니다. 실제로 거북이 평균 수명 되게 짧아요. 너무 많은 개체가 영살에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평균을 내버리면 평균이 엄청 떨어집니다. 막 태어난 지 1시간, 2시간 내에 다 죽어버려서. 그래서 거북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명.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래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개체가 얼만큼 오래 사는가에 대한 얘기랑은 전혀 달라요. 말 그대로 개체군 내에 어린 개체의 생존율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지. 그래서 엄청 많이 나는. 그치. 거북이도 그래서 많이 낳아요. 많이 낳는 거지. 그쵸? 그래서 사명은 다시 정리를 하면 사명은 어릴 때 어린 개체의 생존율이 낮다. 그래서 자손의 수가 많다. 그리고 해당되는 건 어패류, 벌레, 거북이 이런 애들을 넣어주면 된다. 근데 이 1형하고 3형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평균 수명으로 따져서 1형이 3형보다 평균 수명이 길고 3형은 평균 수명이 짧은 거지. 실제 최대 수명 이런 거는 이쪽이 훨씬 긴 경우도 아주 아득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해파리가 2형 혹은 3형 이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해파리는 살아남은 개체의 생존 수명은 뭐라고 해요? 무한대로 봅니다. 한 개체가 죽지 않고 순환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무한대거든. 네. 이론상 네. 취약하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 근데 이제 온도 좀 변하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조심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2형인데 2형이 좀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아요. 일단 얘기할 건 제일 없습니다. 생존율이 계속 일정하고요. 사망률도 그래서 계속 일정해요. 자, 그래서 2형 곡선을 갖는 애들의 특징이 아까 얘기한 소형 포유류, 설치류입니다. 다람쥐? 그쵸? 다람쥐, 그 다음에 쥐, 뭐 이런 애들 다 전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새가 주로 여기 들어가요. 새 많이 안 나와요? 새는 적당히 많이 낳긴 하지만 사명처럼 많이 낳진 않으니까. 비둘기 개 많은데. 그거는 잘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많이 낳는다기보다는 잘 안 죽어서. 그런데 이제 소형포유류랑 새가 여기 들어가는데 얘네 말고 히드라 말미잘이 주로 문제는 제일 많이 나와요. 히드라요? 히드라 전설의 동물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머리 여러 개 달린 그 히드라가 아니고요. 그 여기서 얘기하는 히드라는 말미잘이랑 비슷한 생물이에요. 한번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그냥 말미잘이랑 비슷하게 딱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말미잘과 히드라는 동물 분류군상 똑같은 데 들어가 있어요. 자포동물문이라고 하는 같은 데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히드라랑 말미잘 얘네들이 2형인데 주로 이제 얘네들이 어떠냐면 뚜렷한 포식자가 없는 애들이야. 선생님, 새는 어느 정도 그렇다고 쳐요. 새는 잡아먹기가 힘드니까. 근데 소형포유류는 왜요? 소형포유류도 사실 대형포유류의 먹이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소형포유류 잡기도 힘든데 잡아봤자 별로 도움도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고양이가 변태라서 쥐 같은 걸 열심히 잡아먹는 거지. 대부분의 대형포유류는 고양이 같은 걸 차라리 잡아먹겠죠. 네, 잡기도 쉽고 뭐 얻을 것도 많고.
그치. 사실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고양이보다 몸집이 작아서 고양이가 잡아먹을 수 있으면서도 할 만한 게 딱 쥐니까 고양이의 먹이로는 쥐가 참 적합하긴 한데 일반적인 대형 포유류의 먹이로는 쥐 같은 것보다는 사슴 이런 걸 이제 주로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 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제 이게 메인 포인트가 되는데 이 형 곡선에서 이 형 곡선 아니죠. 사실 직선이야 이거.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요. 얘가 정확하게 1차 함수입니다.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긴 해요. 근데 대충 한 요 정도까지 자 여기를 한 10년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이 10년 요 구간을 기억으로 잡고요. 여기 구간을 10년 이 구간을 니은으로 잡을게요. 자 그러면 기억 구간 동안 사망한 개체수와 니은 구간 동안 사망한 개체수는 어때요? 다 1이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2번에서 2번 그래프 2번 생존곡선을 갖는 생물군에서 기억 구간 동안 사망한 개체수와 니은 구간 동안 사망한 개체수는 같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려는 거겠지. 왜요? 실제로 사망률이 같은 거예요. 아 사망수 수 사망수는 같지 않습니다. 어? 근데 그래프가 1차 함수라면서요. 수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치. 그래프가 1차 함수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똑같은 10년 x축을 줬으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가 왜 그렇냐면 실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시작 개체수를 10만 마리 이렇게 잡아두면요. 일정 칸을 내려오면 10,000마리가 되고요. 일정 칸을 내려오면 1,000마리가 되고 여기 내려오면 100마리가 되고 자 이렇게 내려오면 10마리가 되고 뭐야? 왜 이렇게 넓어? 여기가 1인데 잠깐만 여기를 10으로 잡고 여기쯤을 100으로 둘게요. 그럼 대충 비슷해 보이죠? 여기 100, 여기 1000 두고 이 1000만을 좀만 내립시다. 여기 한 만. 그래서 지수함수네 그럼. 이게 실제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구간 동안 이 칸마다 개체수가 여기서 여기 한 칸이 같은 칸이어야 되는데 좀 넓게 달라 보이는데 같은 칸이에요. 한 칸이 여긴 9만 마리고 여긴 9천 마리고 여긴 900마리고 여긴 90마리고 여긴 9마리예요. 그래서 다릅니다. 근데 선생님 그래프를 그렇게 그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 그래프 성립하게 만들려면 이거 뭐 하면 되게? 로그 취하면 돼요. 이거 로그 취하면 0, 1, 2, 3, 4, 5입니다. 실제로 로그 취해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라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할 때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은 사망률이 같은 거지 사망수가 같은 게 절대로 아닌 겁니다. 사탐이네. 그런 느낌이 강하죠. 실제로 여기가 사문이랑 되게 비슷한 결이라고 많이 들었어요. 옛날 수랑 아니, 명수랑 비율로 장난치던데. 그런 느낌,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형곡선과 관련한 문제에서 가장 자주 흔히 쓰는 낚시질이에요. 그리고 남은 시간이 어차피 얼마 없어서 개체군에 대한 내용도 다 마무리 짓기는 어차피 힘들고요. 근데 개체군 이제 남은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이제 남은 내용이 뭐가 있냐면 개체군의 찌꺼기 내용들이 있는데 안 중요한 건 일단 버릴 거고요. 중요한 것만 좀 하면 되는데 그건 군집 내용으로 넘어가면 돼서 군집이라는 주제로 하나를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군집 MK2 군집 두 번째 군집은 두 번 정도로 나눠서 해야 되는 게 군집에서 꼬박꼬박 수능에 나오는 방향구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방향구로 수행평가를 하게 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방향구법과 관련한 수업을 한 번쯤 아예 해야 될 거고 그다음 나머지가 물질 순환하고 에너지 흐름에서 이렇게 3번 수업이 있어야 앞으로 3번 더 해야 돼. 그래서 생각보다 내용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꾸준히 해야 되는데요. 잠깐 어차피 개체군에 대한 내용을 더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프 해석을 한 개 또 하고 갑시다. 이거는 원래는 요게 좀 확실히 여기 쪽지 시험을 본 다음에 하는 게 좀 더 낫긴 나은데 어차피 그래프도 아직 안 지웠겠다.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할 만한 주제를 줘볼게.
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보통 얘를 아예 0에서 출발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얘가 그 y축이 개체군의 성장률이 되고요. x축을 조금만 더 길게 그릴게. x축이 그래서 시간이 되고요. 성장률이 뭐예요? 말 그대로 개체군 성장률이 돼요. 개체군이 성장하는 비율인 거겠지. 그래서 여기가 t1 시점, 여기를 t2 시점, 여기를 t3 시점, 개체 수가 많다는 거. 여기를 t4 시점으로 둘 건데 말 그대로 성장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값이 높으면. 그러면 t1, t2, t3, t4 중에 어느 시점에 개체 수가 제일 많을까요? 성장률이 성체가 된다는 거 알아요? 개체군의 성장은 뭐겠어? 개체군의 크기는 개체 수가 많아지는 게 개체군이 커지는 거잖아. 네. 그럼 개체군의 성장은 개체 수가 늘어나는 걸 뜻하는 거지. 아, 그러면 개체군 성장률이 이런 그래프를 가질 때 개체 수가 가장 많은 시점은 T4죠. 저거 적분하면 되잖아. 맞아. 이 그래프가 정확하게 제가 미분한 겁니다. 실제로 이 그래프가 S형 곡선의 미분계수예요. 그러네. 네, 정확하게 이게 S형 곡선의 미분계수라서요. 그래서 얘를 적분한 게 개체수입니다. 그렇잖아. 우리 미분계수가 무슨 뜻이야? 변화율인 거지. 그러면 개체수 변화율인 거잖아, 얘가. 네. 그러면 개체수 변화율을 적분하면 개체수가 돼야 되잖아요. 개체수잖아, 저거. 그래서 저 그래프 미분이 이거고 이거 적분한 게 저거거든요. 그래서 T4가 가장 개체수가 많을 때입니다. 그러면 출생률이 가장 높을 때는 언제겠어? 출생률이요? T2겠죠. 사망률이 가장 낮을 때는 언제겠어? T1. 그건 좀 애매한 얘기일 수 있는데 보통 그냥 해석할 때는 T2라고 해석합니다. 생장률이 제일 높을 때가 출생률도 제일 높고 사망률은 제일 낮을 때라고 보니까. 그래서 T2. 보통은 원래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망률분의 출생률이 높을 때로 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고 또 T1, T2, T3, T4 중에서 환경 수용력을 나타내는 시점. 이건 쉽잖아. T4. 그래서 얘가 정확하게 이걸 미분적분으로 해서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고요. 만약에 나는 이 미분적분이라고 하면 나는 일단 수학이면 치가 떨린다. 미분적분 모르겠다 하시면요. 그냥 한번 생각해 두면 될 만한 게 얘가 지금 개체군의 성장률인데 그러니까 이때가 성장률이 낮은 거고 이때가 성장률이 가장 높은 거고 이때도 성장률이 낮아진 것뿐이지 아직 뭐 하고 있다는 뜻이야?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야, 이때도. 그러니까 이동안은 계속 개체수가 늘어날 때이기 때문에 이 누적이 개체수가 되는 거고요. 최종 개체수는 제일 T4일 때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 됐죠? 요 그래프를 오늘 하고 지나간 건 아주 마음에 든다. 오케이, 여기까지.